강지현 상사는 낡은 창고의 철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윤서와 하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쥔 그녀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배를 훑쳤습니다. 내가 아주 여군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애 가졌다고 봐주는 거 없어. 우리는 한 여군을 향한 끔찍한 증오에서 시작된 이 잔혹한 폭력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닫힌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이 비극이 곧 대한민국군 전체의 명운을 걸고 썩어버린 심장을 도려내야 하는 처절한 사투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이때의 두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분주한 출근길의 지하철 안에서? 혹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하루를 계획하며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4시 반. 세상의 모든 색이 회색의 그라데이션으로만 존재하던 시간. 윤서와 하사는 차가운 공기에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다. 여군 생활관의 공기는 남자들의 막사와는 다른 미묘한 냄새가 났다. 희미한 화장품 냄새와 세제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눅눅한 먼지 냄새. 그녀는 소리를 죽여 침상을 정리하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여 맬 때마다 그녀는 현실의 무게를 발목에 묶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은 전쟁이 멈춘 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매일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겨우 동등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녀는 그 전쟁에서 꽤 잘 싸워왔다고 자부했다. 뛰어난 체력, 꼼꼼한 행정 처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으로.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그녀의 몸 안에 작은 반란이 시작되었다. 조용히 찾아온 새로운 생명. 처음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확인했던 화장실 칸의 그 순간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던 한 줄기 빛,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함 속에서 터져나오려는 환희와 동시에 심장을 옥죄어오던 불안감. 이 아이는 그녀에게 세상 가장 큰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비밀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결혼을 약속하고 주말마다 애틋하게 통화하는 연인에게조차도. 성급하게 알려 그의 마음에 기쁨과 함께 걱정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 이곳에서 임신은 축복 이전에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취급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특히나 여군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다. 누군가의 임신은 곧 남은 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을 의미했고 여군은 이래서 안 되라는 남성 중심적 조직의 편견을 강화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침묵하기로 결심했다.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다. 아침 점호 시간.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윤하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열에 섰다. 하지만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연병장 흙먼지 냄새와 병사들의 땀 냄새가 비위 상하게 뒤섞여 콧속을 파고들었다. 간신히 구역질을 참아내며 점호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강철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하사. 강지현 상사였다. 부대 내 모든 여군들의 정점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녀는 2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스스로를 남성보다 더 강한 군인으로 단련시켜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사전에 나약함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여군 후배들의 작은 실수나 흐트러진 모습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하사의 굳은 표정과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어젯밤에 술이라도 마셨나? 가시 돋친 농담에 주변의 부사관들이 긴장했다. 윤하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컨디션 괜찮습니다. 그런가? 내 눈에는 영 군기가 빠진 모습으로 보이는데. 오늘 오후 전술 훈련 때 똑똑히 지켜보겠다. 어디 한번 내 컨디션이 괜찮은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으니. 강 상사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윤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그녀는 강 상사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다. 오전 내내 윤하사는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행정 서류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꾸만 식은땀이 흘렀다. 점심시간 식당의 음식 냄새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밥알을 씹는 것조차 역겨워 맨밥에 김치 몇 조각만 간신히 넘겼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 상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후 전술 훈련은 각계 전투였다. 윤 하사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했다.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하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참호를 뛰어넘었다.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남자 부사관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훈련 막바지 마지막 목표 고지를 향해 달려갈 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듯한 감각.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무에 몸을 기댔다. 하하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귀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꺼봐라. 괜찮다더니 꼴이 이게 뭔가. 어느새 다가온 강지현 상사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윤 하사가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던 아랫배에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강 상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도 윤 하사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잔인한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전술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그 누구도 윤서와 하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철저히 혼자였다. 훈련 중에 보인 나약한 모습은 강지현 상사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부대 내 모든 여군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그것이 이곳의 생존 법칙이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윤 하사는 흙먼지 투성이 전투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침상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파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가, 괜찮은 거지? 그녀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아이의 안녕을 빌었다. 그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지현 상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황지수 중사와 박미영 중사가 서 있었다. 그들은 강 상사의 가장 충실한 수족들이었다. 강 상사는 윤 하사의 침상 발치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몸져 누울 시간이 있나 보군. 윤 하사, 잠깐 나 좀 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윤 하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본관 뒤편의 낡은 창고였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황 중사가 문을 닫고 안에서 걸쇠를 걸자 창고 안은 비상등의 희미한 주황색 불빛만이 남은 밀실로 변했다. 윤 하사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솔직하게 말해. 임신했지? 강 상사의 질문이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윤 하사는 침묵했다. 시인하는 순간 자신과 아이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두려웠다. 그녀의 침묵에 강 상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 맞나보군. 대단하다 윤서아. 정말 대단해. 군인이 아니라 여자의 길 선택한 건가?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는 척하더니 결국엔 남자한테 빌붙어서 편하게 살아갈 구멍부터 찾는 거였어? 그런 거 아닙니다. 윤 하사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제 임무를 저버릴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임무? 웃기지 마. 옆에 있던 황 중사가 끼어들었다. 애 가진 몸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야? 훈련이란 훈련은 다 열외하고 당직 근무도 빼달라고 하겠지. 그러다 배라도 불러오면 온갖 유세 떨면서 병가 내고 출산 휴가까지 야무지게 챙겨 쓰시겠다. 그동안 내가 싼 똥은 누가 치우는데? 결국 남아있는 우리가 내 몫까지 다 짊어져야 하는 거 몰라? 박 중사도 거들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여군 전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아? 남자들은 뒤에서 수군거릴 거야. 역시 여군은 안 돼. 저럴 거면서 군대는 왜 들어왔대? 너는 그냥 내 몸 편하자고 우리 모두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라고.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윤하사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비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제발. 그녀가 애원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강 상사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내가 뭘 알아서 관리해. 내 몸뚱어리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사달을 내놓고.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잘 들어 윤서아. 내게 선택권을 주지. 내 손으로 직접 지우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뒹구는 내 몸뚱어리와 함께 저절로 지워지게 만들든가. 그것은 협박이자 명백한 살해 예고였다. 공포에 질린 윤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상사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강 상사는 그녀를 발로 걷어차며 말했다. 내 전부? 군인에게 전부는 국가와 군대뿐이야. 너처럼 나약한 정신머리를 가진 년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오늘부터 내가 내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어떻게 뜯어고쳐주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들은 윤하사를 창고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문을 열고 나갔다. 밖에서 철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어두운 창고 안에 홀로 남겨진 윤하사는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아가야. 그녀의 절규는 두꺼운 철문에 막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날 이후 윤서와 하사의 군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창고에 갇혔던 그날 이후 윤서와 하사를 향한 괴롭힘은 조직적이고 집요한 폭력으로 변모했다. 강지현 상사는 윤하사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파괴하여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들거나 혹은 불행한 사고로 아이를 잃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윤하사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그녀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방식은 업무를 통한 합법적인 고문이었다. 윤하사에게는 부대 내에서 가장 힘들고 기피하는 작업들이 연이어 할당되었다. 여름철에는 땡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제초 작업을 해야 했고 장마철에는 배수로에 쌓인 진흙을 퍼내야 했다. 특히 탄약고 정비 작업은 임신 초기인 그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무거운 탄약 상자를 옮기고 유독한 화약 냄새와 기름 냄새가 가득한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이고 작업을 해야 했다. 그녀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 감독하던 황지수 중사는 정신력이 빠져서 그렇다. 엄살 부리지 말고 계속해. 라며 윽박질렀다. 식사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강 상사 패거리는 일부러 그녀의 주변에 앉아 보란 듯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헛구역질을 하거나 역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그녀의 식판 근처에 밀어놓았다. 어우, 비위 상해서 밥을 못 먹겠네. 누구 때문에 식욕이 뚝 떨어진다. 그들의 노골적인 괴롭힘에 윤하사는 밥을 제대로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동료들의 눈을 피해 식당 구석에서 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넘기거나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자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갔고 안색은 늘 창백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억지로 음식을 삼켰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아이를 지켜내야만 했다. 밤은 낮보다 더 끔찍했다. 불침번 근무 편성은 강 상사의 권한이었고 그녀는 윤하사를 가장 근무 조건이 힘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의 후반야 근무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정신을 갉아먹었다. 생활관에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려 해도 강 상사 패거리들은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거나 그녀의 침상을 발로 툭툭 차며 잠을 깨웠다. 야 윤서아, 코 좀 골지 마라. 시끄러워 죽겠네. 그녀는 코를 골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생활관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포위된 포로와 같았다. 잠들지 못하는 밤 그녀는 화장실에 숨어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에게, 오빠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서 견뎌내는 것이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가장 비열했던 것은 안전 점검을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 강 상사는 수시로 윤 하사의 개인 장구나 복장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일부러 윤 하사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거나 자세가 불량하다며 등을 세게 후려쳤다. 직접적인 구타는 아니었지만 임신한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격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에 항상 몸을 움츠리고 다녀야 했다. 한 번은 유격 훈련을 위한 장비 점검 시간이었다. 윤 하사는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무거운 로프 꾸러미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까치발을 들고 힘겹게 로프를 잡는 순간 뒤에 서 있던 박미영 중사가 조심해 라고 외치며 그녀가 딛고 있던 발판을 슬쩍 발로 찼다. 윤 하사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옆에 있던 기둥을 붙잡아 참사를 면했다. 박 중사는 미안, 실수였어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눈에는 명백한 악의가 서려 있었다. 윤 하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아랫배가 싸늘하게 아파왔다. 그들은 정말로 사고를 위장해 자신과 아이를 해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윤서와 하사는 마지막 용기를 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정식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은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소위 김현수 소대장이었다. 그는 육사를 갓 졸업한 FM 장교였지만 아직 부대 내의 역학관계나 보이지 않는 암투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했다. 윤 하사는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시간에 소대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김소희는 서류에 코를 박고 있다가 그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윤 하사, 무슨 일인가? 그의 사무적인 말투에 윤 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준비해온 말들을 차분하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소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강지현 상사를 비롯한 선임 부사관들에게 당하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언어폭력 그리고 신체적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임신 사실을 밝히고 그로 인해 자신과 태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김소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윤 하사의 말이 끝나자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윤 하사. 그러니까 강 상사님과 다른 선임들이 윤 하사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인가? 괴롭힘이라는 표현보다는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폭력입니다. 하지만 윤 하사의 말만 들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군. 혹시 다른 목격자나 증거가 있나? 그의 질문에 윤 하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들의 괴롭힘은 언제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강 상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 하겠는가?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부디 소대장님께서 나서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녀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김소희는 펜을 만지작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초임 장교였다. 그의 눈에 강지현 상사는 부대의 군기를 책임지는 유능한 부사관이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군 선배였다. 이제 갓 임신한 하급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부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상급 부사관. 둘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장 쉽고 무책임한 길을 선택했다. 윤 하사, 일단 알겠네. 하지만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야. 특히 여군들 사이의 문제는 내가 섣불리 개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강 상사님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걸세. 아마 윤 하사의 군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였을 텐데 그 방식이 좀 과격했던 거겠지.
일단 내가 강 상사님께 윤 하사가 많이 힘들어하니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좋게 이야기해 볼 테니 윤 하사도 선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해를 풀도록 노력해보게. 동료들끼리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완벽한 묵살이었다. 그는 진실을 규명하고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의 책무를 방기했다. 대신 그는 오해와 화합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문제를 덮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 윤 하사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눈앞에서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젊은 장교에게는 진실을 감당할 용기도 부조리에 맞설 의지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공식적인 구제 절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문제를 공론화하려 했다는 사실이 강 상사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사면 초가에 놓였다.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거대한 감옥. 그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책선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겠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득하게 먼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아랫배를 다시 한번 감싸 안았다. 이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 예상대로 김현수 소대장은 강지현 상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서와 하사가 자신을 찾아와 고충을 토로했다는 사실을 에둘러 강 상사에게 흘렸다. 윤 하사가 요즘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잘 좀 챙겨달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과 함께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강 상사는 감히 하급자인 윤 하사가 지휘 계통을 통해 자신을 고발하려 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다. 그녀는 윤 하사를 보는 앞에서 김소위에게 소대장님, 부하 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저렇게 나약한 정신머리를 가진 군인은 우리 부대에 필요 없습니다. 라고 쏘아붙여 젊은 장교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윤 하사를 향한 더욱 잔혹한 보복으로 이어졌다. 이제 그들의 괴롭힘에는 일말의 위장이나 교묘함조차 사라졌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윤 하사를 따돌리고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아침 점호 시간 강 상사는 일부러 전체 부사관들이 모인 앞에서 윤 하사를 지목해 우리 부대의 수치, 존재 자체가 민폐와 같은 폭언을 퍼부었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으로 그 폭력에 동조했다. 그녀가 제출하는 모든 업무 보고서는 사소한 트집과 함께 반려되었고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서류 작업을 다시 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부사관으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자존감과 성취감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였다. 신체적인 위협은 더욱 대담해졌다. 어느 날 밤 윤 하사는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탄약고 주변을 순찰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복면을 쓴 2명의 인형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윤 하사의 입을 막고 그녀를 탄약고 뒤편의 어두운 공간으로 끌고 갔다. 비명을 지를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다. 복면을 썼지만 체격과 목소리 톤으로 보아 황지수 중사와 박미영 중사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윤 하사를 벽에 밀어붙이고는 배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복부 주변의 옆구리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했다. 내가 감히 강 상사님을 찔러?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는 않을 정도로만 그러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안겨줄 만큼만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몇 분간의 폭행이 끝나고 그들은 한 번만 더 까불면 그때는 내 뱃속의 것과 함께 땅에 묻어버린 줄 알아. 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 하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부대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눈은 공포로 풀려 있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모습.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었다. 왜 버티고 있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이런 지옥 속에서 아이를 지켜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은 아닐까? 하지만 그만두는 순간 그녀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강지현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무릎 꿇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군복에 대한 자부심,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던 꿈.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짓밟힌 채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다. 누군가 등 뒤에서 자신을 욕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두운 복도 모퉁이에서 복면을 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점점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뱃속 아이의 태동마저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에 빠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아침 좀비처럼 일어나 전투복을 입고 꾸역꾸역 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생존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과정처럼 보였다. 부대 내의 그 누구도 서서히 부서져 내리는 그녀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비극은 철저히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다.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열기처럼 부대 내의 긴장감도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윤서와 하사의 몸과 마음은 이미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몇몇 어린 병사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그들 역시 거대한 폭력의 시스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강지현 상사는 윤 하사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더욱 짜증이 난 듯했다. 그녀는 윤 하사를 완전히 끝장낼 결정적인 한 방을 계획하고 있었다. 기회는 혹서기 유격훈련 준비 기간에 찾아왔다. 부대 전체가 유격훈련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자를 정비하고 진지를 보수하는 대규모 작업에 투입되었다. 강 상사는 주임원사에게 건의하여 가장 힘들고 위험한 절벽 코스 로프 교체 작업에 윤 하사를 포함시켰다. 절벽 코스는 부대 뒷산에 깎아지른 듯한 암벽에 설치된 훈련장으로 숙련된 조교들조차 긴장하는 곳이었다. 낡고 해진 로프를 걷어내고 새 로프를 설치하는 작업은 강한 체력과 담력을 요구했다. 임신 중기인 윤 하사가 수행하기에는 명백히 불가능한 임무였다. 하지만 강 상사는 전투력 측정 결과 윤 하사의 체력은 특급이다. 임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논리를 내세웠다. 과거 윤 하사가 성실하게 쌓아 올린 우수한 평가 기록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작업 당일 윤 하사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절벽 앞에 섰다. 수십 미터 아래를 내려다보자 현기증이 났다. 그녀는 작업 감독관인 황지수 중사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황 중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제 와서 꽁무니 빼는 건가? 군인이 임무 앞에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군복 벗어. 협박과 다름없는 말에 윤 하사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로프에 매달린 채 낡은 로프를 해체하는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다. 내리쬐는 햇볕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팔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녀는 오직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 그녀가 낡은 고정 확보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확보물을 설치하기 위해 잠시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있던 순간이었다. 위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강지현 상사가 아래를 향해 외쳤다. 윤서아, 정신 안 차려. 누가 그렇게 느려 터지게 작업하래. 그리고는 마치 실수인 것처럼 발로 작은 돌멩이들을 굴려 아래로 떨어뜨렸다. 작은 돌멩이들이었지만 수십 미터 위에서 떨어지며 가속도가 붙어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다. 돌멩이 몇 개가 윤 하사의 헬멧과 어깨를 때렸다. 악! 그녀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중심을 잃었다.
몸이 크게 흔들리며 로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칠 뻔했다. 필사적으로 다시 로프를 붙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몸은 세차게 암벽에 부딪혔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배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배를 움켜쥘 수도 없는 허공에서 그녀는 오직 로프 하나의 의지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위에서 강 상사와 황 중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윤하사, 괜찮나? 엄살 부리지 말고 어서 작업 마무리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 따위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된 폭력이었다. 윤하사는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남은 작업을 겨우 마무리했다.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녀의 다리는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투복 바지 안쪽이 축축해지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두려움에 차마 확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날 밤 생활관 침상에 누운 그녀의 시트는 차갑고 끈적한 피로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와 하사는 지옥을 경험했다. 복부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은 주기적으로 그녀를 덮쳤고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빌었다. 하지만 시트 밑으로 번져가는 붉은 흔적은 끔찍한 현실이었다. 옆 침상의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를 외면하고 방관했던 그들을 깨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홀로 고통을 삼켰다. 날이 밝아오자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의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걸음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듯 고통스러웠다. 의무실에 도착한 그녀의 모습을 본 군의관은 사색이 되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얗게 질린 얼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의 전투복 바지에 선명한 핏자국. 군의관은 즉시 상급 부대 병원으로의 긴급 후송을 지시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의식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사이렌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거의 부풀어 오르지 않은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쥐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것이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의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약혼자의 얼굴. 서아야, 정신이 들어?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안타깝게도 아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도한 외부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입니다. 산모의 몸도 많이 상해서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담담한 선고는 그녀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결국 지켜내지 못했다. 그 작은 생명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함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텅 빈 인형처럼 병상에 누워 있었다. 부대에서는 몇 번 연락이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강지현 상사의 얼굴, 황지수 중사의 비웃음, 돌멩이를 굴리던 그 순간의 잔인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분명 이 모든 것을 불행한 훈련 사고로 보고하고 덮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몸도 마음도 망가진 채 쓸쓸히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묻힐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두 오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그녀에게는 산과 같은 존재였던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그들의 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한 번도 기댄 적 없었던 오빠들. 이제는 그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저장된 든든한 둘째 오빠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특전사 여단장 윤태진 준장.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언제나처럼 힘찬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우리 공주님 웬일이실까? 이 오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지로 쌓아 올렸던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오빠, 나 흐읍, 오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아야. 서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말해봐. 누가 우리 서아 울렸어?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는 아주 겨우 입을 열었다. 아기가 죽었어. 오빠, 그 사람들이 내 아기를 죽였어. 그녀는 울음과 함께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협박, 폭언, 구타, 그리고 마지막 절벽에서의 일까지.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분노를 담고 있는지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윤태진 준장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아주 짧게 말했다. 어느 부대 누구라고? 전화를 끊은 윤태진 준장의 사무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그는 책상 위에 대한민국 육군 깃발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은 평소의 온화함을 완전히 잃고 적의 심장을 꿰뚫는 저격수의 조준경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인 소령을 호출했다. 지금 즉시 의전 헬기 수리온 한 대를 준비시킨다. 목적지는 국군수도병원. 그리고 육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게 직통으로 연결해. 내 개인적인 요청이라고 전하고 최정예 광역수사대 수사관 5명을 차출해서 병원으로 집결시키라고 하게. 보안은 알파급으로 유지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사무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소령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살기 어린 기세에 압도되어 경례를 붙이고 뛰쳐나갔다. 다음으로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전방의 모사단, 그의 친형이자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태준 소장의 지휘통제실이었다. 형, 나 태진이야. 지금 통화 가능해? 그래.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윤 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서아가 유산했어. 그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동생에게 들은 사실을 기계적으로 전달했다. 부대 내 선임 여군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고의적인 사고로 위장된 마지막 폭력까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들려온 형의 목소리는 활화산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서웠다. 그게 같은 년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부대는 어디고? 강지현 상사, 황지수 중사, 박미영 중사. 부대는 전방 예하 보병여단이야.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고 군사경찰도 불렀어. 형은 내가 직접 간다. 윤태준 소장의 말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지휘 사단 소속 헌병대 특임대 전원 실탄 장전시켜서 직접 이끌고 그 부대로 간다. 내가 병원에서 서아 상태 확인하고 증거 확보하는 동안 나는 그 부대를 완벽하게 폐쇄하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겠다. 단 한 놈도. 지휘관이라는 새끼들부터 방관한 새끼들까지 전부 다. 두 형제의 통화는 짧고 간결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태진 준장이 탄 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전방의 사단 사령부에서는 비상출동 명령이 하달되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으로 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신속하게 차량에 탑승했다. 그들의 선두에 선 지휘 차량에는 굳은 얼굴의 사단장, 윤태준 소장이 직접 올라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하들을 아끼는 덕장의 그것이 아니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잔혹하게 적을 섬멸하려는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한 윤태진 준장은 병실로 향하기 전 먼저 도착해 있던 군사경찰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특히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외부 충격에 대한 소견을 명확하게 받아내도록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전투복과 속옷, 혈흔이 묻은 모든 것을 증거물로 수집한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의 지시는 냉철하고 체계적이었다. 감정적인 분노를 법적 절차에 따른 완벽한 증거 확보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모든 지시를 마친 후에야 그는 동생의 병실 문을 열었다. 침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은 그가 알던 씩씩하고 밝던 동생이 아니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하얗고 메말라 있었다. 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서아야 오빠 왔다. 그 말에 윤서와 하사의 텅 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빠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아기를 못 지켰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준장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동생을 향한 애틋함과 그 원흉들에 대한 지독한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아야. 절대로. 그리고 오빠가 약속할게. 내 아기를 그렇게 만든 개새끼들, 그리고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한 모든 새끼들. 내가 전부 다 지옥으로 쳐넣어 줄게.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는 동생을 안심시키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에게 말했다. 피해자 진술 확보됐나?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가해 사실, 날짜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아. 지금 즉시 전원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나는 지금 그 부대로 간다.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년들 목에 수갑 채울 준비 단단히 해놔. 윤태진 준장은 헬기에 다시 올랐다. 그의 목적지는 이제 지옥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그 부대였다. 그의 형이 이미 굳게 닫아버렸을 그 지옥의 문으로. 윤서와 하사가 속한 부대의 오후는 나른했다. 찜통 같은 더위에 훈련은 최소화되었고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간부들은 사무실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지현 상사는 여군 휴게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황지수 중사와 박미영 중사는 옆에서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웃고 있었다. 윤서와 그년 꼴 좋게 됐습니다. 아주 뿌리를 뽑아버렸으니 이제 다른 년들도 함부로 기어오를 생각 못할 겁니다. 강 상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윤서아의 유산은 성가신 벌레 하나를 치운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그녀는 전혀 몰랐다. 자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도 부대의 정문과 후문, 그리고 철책선 너머의 모든 감시 초소가 이미 외부의 병력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윤태준 소장이 이끄는 헌병 특임대의 도착은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부대 외곽을 먼저 포위하고 위병소의 통신을 끊은 뒤에야 안으로 진입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총을 든 헌병들에게 제압되어 손발이 묶였다. 부대 지휘통제실 역시 순식간에 점령당했다. 당직 사령과 통신병들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무장 해제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분 안에 이루어졌다. 부대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이 거대한 새장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태준 소장은 지휘통제실에서 부대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요 인물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부대 내 모든 영내 간부들을 즉시 소집한다. 사유는 불시 비상소집. 단 강지현 상사, 황지수 중사, 박미영 중사는 소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위치에서 조용히 감시만 하도록. 잠시 후 부대 전체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렸다. 전 간부 비상소집. 전 간부 비상소집. 10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갑작스러운 비상소집에 간부들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연병장에 집합한 그들은 낯선 광경에 당황했다. 연병장 주변을 둘러싼 것은 자신들의 부대 병력이 아니라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였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별 2개가 번쩍이는 전투복 차림의 윤태준 소장이었다. 대대장이 앞으로 달려나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저희 부대에 무슨 문제라도 윤태준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자네가 이 부대의 대대장인가? 옛 그렇습니다. 오늘부로 자네의 지휘권은 박탈되었네. 지금부터 자네는 이 부대의 대대장이 아니라 직무유기와 부하방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야. 그의 말에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 못 알아들었나? 윤 소장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헌병대장은 뭘 하나? 저자의 계급장과 지휘관 휘장을 떼고 연병장 구석에 무릎 꿇려 헌병들이 달려들어 대대장의 어깨와 가슴에서 계급장과 휘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대대장은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간부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다. 헬기는 강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문이 열리고 특전사 전투복 차림의 윤태진 준장이 내렸다. 그의 뒤를 따라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내렸다. 2장군 형제가 연병장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윤태진 준장은 형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곧장 여군 휴게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수사관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휴게실에서 잡담을 나누던 강지현 상사 패거리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군인들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그들 앞을 막아선 별 하나를 단 장군의 얼굴을 보았다. 강지현 상사. 윤태진 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휴게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폭행치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나. 강 상사가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끌고 나갔다. 황지수 중사와 박미영 중사 역시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이 연병장으로 끌려 나왔을 때 그들은 무릎 꿇고 있는 대대장과 공포에 질린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나 조사가 아니었다. 군 전체가 움직이는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부대는 거대한 취조실로 변했다. 모든 일과와 훈련은 중단되었고 병사들은 생활관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간부들은 계급 순서대로 한 명씩 대대본부에 차려진 임시 조사실로 불려 들어갔다. 조사실에는 윤태진 준장이 보낸 중앙수사단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윤서와 하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나? 강지현 상사의 가혹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다면 왜 보고하지 않았나? 대부분의 간부들은 몰랐다거나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들의 복무 기록, 평소 평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거짓말을 파고들었다. 특히 윤서와 하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현수 소위는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지만 수사관이 그의 면담 기록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노트에는 윤하사 선임과 불화,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의 증거였다. 수사관은 노트를 책상 위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특이사항 없음? 부하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는데 그게 자네 눈에는 특이사항이 아니었나?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겁쟁이야. 지휘관의 자격이 없어. 젊은 장교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면서 자신이 강지현 상사가 두려워 문제를 덮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주범인 강지현 상사와 그녀의 공범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 강 상사는 초기에는 완강하게 버텼다.
군 기강을 위한 훈계였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 유사는 그 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녀 앞에 윤서와 하사의 진술이 담긴 영상 파일을 틀었다. 화면 속에서 병상에 누운 윤하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증언했다. 특히 절벽에서 돌을 굴렸던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강 상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결정타는 함께 체포된 박미영 중사의 자백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 중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 상사의 주도 아래 어떻게 윤하사를 괴롭혔는지, 심지어 탄약고 뒤편에서 복면을 쓰고 폭행했던 사실까지 모두 실토했다. 공범의 배신 앞에 강 상사의 마지막 방어선은 무너졌다. 그녀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의 지휘는 연병장 한편에 설치된 임시 지휘 텐트에서 윤태준 소장이 직접 맡았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다. 단순 가해자 처벌에서 끝내지 말고 이 부대에 만연한 구조적인 병폐를 모두 드러내라. 그의 명령에 따라 수사팀은 부대의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서류를 압수하여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예산 집행 내역, 물자 관리 대장, 병사들의 고충 처리 기록까지. 그러자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썩은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대대장이 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정황, 주임원사가 병사들의 외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흔적, 특정 간부들이 훈련 장비를 외부로 빼돌린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윤서와 하사의 비극은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설문조사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부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병사들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온갖 부조리를 종이 위에 쏟아냈다. 선임들의 구타와 폭언, 간부들의 부당한 사적 지시, 골물대로 골마버린 병영 문화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태준 소장은 수십 장에 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괴감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다. 범죄 집단이다. 그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 부대는 오늘부로 해체 수준의 재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자 전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한 명도 예외는 없다. 그의 선언은 이 부대에 내려진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둠이 내린 부대에는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과 간부들의 절망적인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일. 법정은 군 관계자와 취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강지현 상사를 비롯한 가해자들과 직무유기 및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지휘부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서고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강지현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형의 법정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지현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판장은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었다.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가혹행위, 특수상해, 폭행치사. 특히 재판부는 그녀의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 한 생명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부하와 그 태아를 상대로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우리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군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이므로 군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자 한다. 공범인 황지수 중사와 박미영 중사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쏟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대장을 비롯한 전 지휘부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대대장은 직무유기와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0년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 선고되었다. 그의 군인 연금 수급 자격 역시 모두 박탈되었다.
평생을 군에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김현수 소위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판결은 군대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온정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군 사법 역사에 기록될 만한 판결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윤서와 하사는 오빠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그녀는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석에서 지켜보았다.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순간에도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기쁨이나 후련함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어떤 처벌도 그녀의 잃어버린 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기의 희생이 다시는 이 군대 안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모든 군인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짧은 말은 그 어떤 긴 연설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준 소장과 윤태진 준장이 주도한 이 개혁안에는 여군 고충 처리 전담 기구 신설, 지휘관의 부하 보호 책임을 인사고과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책임 지휘 지표 도입,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완벽한 신분 보장과 포상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임신한 군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유해 및 위험 작업에서 즉시 배제하고 이를 어기는 지휘관을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윤서와 하사가 온몸으로 겪어낸 비극이 마침내 제도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태준 소장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아야,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윤서와 하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오빠,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군은 거대한 홍역을 치른 뒤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윤서와 하사의 사건은 모든 군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의 동조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부조리를 목격했을 때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변화는 분명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와 하사는 긴 휴식과 치료 끝에 중사로 진급하며 군에 복귀했다. 그녀는 야전 부대가 아닌 육군 양성평등센터의 상담 교관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맡았다. 그곳은 그녀의 오빠인 윤태준 장군이 군 개혁의 일환으로 신설한 기구였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전국의 부대를 순회하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여군들을 직접 상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교보제로 삼았다. 강의 시간에 그녀는 잃어버린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많은 장병들이 눈물을 흘렸고 특히 젊은 초급 간부들은 깊은 충격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의 강의는 절대로 부하의 신음소리를 무시하는 지휘관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외면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생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그녀는 단순한 강사나 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자들의 대변인이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변하고 있는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을 누볐다. 때로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힌 지휘관들의 비협조에 부딪히기도 했고 아직도 과거 타령이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에게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한 여군들이 늘어났고 그녀의 강의를 들은 남군들은 여군 동료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군 전체가 그녀의 임신을 축하하고 배려해 주었다. 참모 총장이 직접 격려 전화를 해왔고 동료들은 그녀의 업무를 나누어 가졌으며 부대 식당에서는 그녀를 위한 특별 식단이 준비되었다. 그녀는 동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가 딸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하늘에 있는 첫 아이를 떠올렸다. 아가야, 보고 있니? 내가 만들어준 세상이야. 내 덕분에 이제 엄마는 그리고 다른 엄마들은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어. 고맙고 사랑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군인이자 군 전체를 변화시킨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종종 군인 묘지를 찾아 이름 없는 비석들 앞에 서곤 했다. 그곳에는 전쟁터에서 죽어간 영웅들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젊은 영혼들도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다시는 이 땅에 제복을 입고 외롭게 죽어가는 이가 없기를. 그녀는 자신의 딸이 살아갈 세상은 적어도 자신이 겪었던 세상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곳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이중희님. 멀뚱멀뚱 서 계시네. 여자면 이런 날은 음식하는 거 좀 거들어줘야지.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뻣뻣한 후배 장교의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인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진 대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그 장교의 침묵 뒤에 이 부대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육군의 그릇된 관행을 뒤흔들 진정한 권위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며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시발 마늘은 까도 끝이 없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취사장, 희뿌연 형광등 불빛 아래 최일구 병장이 깐 마늘 더미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허연 입김이 마늘의 아린 향과 뒤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사방에 널린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산더미 같은 식자재들이 정복을 기다리는 고지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25사단 사령부 전 장병과 초청된 내빈까지 약 1,500명분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다. 부대 창설 기념일. 간부들에게는 자부심과 축제의 날일지 몰라도 취사병에게는 1년 중 가장 길고 지옥 같은 날일 뿐이었다. 최 병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옆에서 쉴 새 없이 감자 껍질을 벗기던 김상병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다. 어젯밤 11시까지 다음날 재료를 손질하고 새벽 4시에 기상했으니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야, 김상병. 우리 오늘 메뉴가 뭐랬지? 오전엔 전술 시범 관람하는 내빈들 다과, 점심엔 전 장병 야전 특식으로 돼지 갈비찜이랑 잡채, 저녁엔 체육대회 후 삼겹살 파티 맞나? 거기에 사단장님 주간 만찬에 올라갈 특별 요리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랑 대하구이,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미쳤네, 미쳤어. 그냥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나 돌리지. 뭘 이렇게까지 하냐? 최일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마늘과 양파의 독한 즙에 절어 퉁퉁 부어 있었다. 군대란 그런 곳이다. 아무리 부조리하고 힘들어도 까라면 까야 한다. 특히 사단장님 지시라는 6글자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지상 명령이었다. 야, 막내야. 육수통 확인해. 물 넘치겠다. 취사반장인 박상사의 고함이 좁은 취사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1,500인분의 갈비찜 육수가 담긴 거대한 스테인리스 취사통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와 함께 위협적인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갓 전입 온 이등병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가 가스 밸브를 조절했다.
모든 것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군대 특유의 일사불란함이 녹아 있었다. 이것이 최일구가 2년 가까이 몸담아온 세상의 아침 풍경이었다. 오전 전술훈련 시범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문이 돌 때쯤 장교들이 슬슬 취사장 주변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점심 야전 급식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 상사님.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군수참모부의 박정훈 소령이었다. 그는 하얀 위생모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산더미 같은 재료들을 훑어보았다. 소령님 오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박 상사가 땀을 훔치며 격려했다. 단결. 25사단의 구호는 짧고 간결했다. 시간 맞출 수 있겠습니까? 12시 정각 배식인데 지금부터 슬슬 볶고 찌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 없습니다. 저희 취사병들이 누굽니까? 전쟁 나도 30분 안에 주먹밥 만들어서 전선으로 보낼 놈들입니다. 박상사의 호언장담에도 박소령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책임은 크지만 권한은 없는 자리, 그게 군수장교의 숙명이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인형 2개가 다가왔다. 본부근무대 인사장교 이서아 중위와 수색대대 중대장 김태진 대위였다. 이서아 중위는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서류철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행정장교의 표본이었다. 그녀는 오늘 행사장에 배치될 지원 병력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내빈 의전 동선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반면 김태진 대위는 달랐다. 유난히 각 잡힌 전투복과 번쩍이는 전투화,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누가 봐도 싸우는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색 대대원들을 이끌고 전술 시범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터라 기세가 등등했다. 이야, 박소령. 오늘 점심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애들 아침부터 빡세게 굴렀는데 고기 좀 든든하게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위는 박소령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박소령 넘어 묵묵히 서류를 확인하는 이서아 중위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자신보다 어린 육사 출신 엘리트 게다가 여군이라는 꼬리표. 김대위는 그런 이중위를 볼 때마다 괜히 한 번씩 툭툭 건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이중위는 여기서 뭐합니까? 인사장교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 도장이나 찍는 게 주특기 아닌가?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주변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세 사람에게로 쏠렸다. 최일구는 양파를 썰던 칼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또 시작이군. 김태진 대위. 이서아 중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에서 눈을 뗀 뒤 김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단결. 김태진 대위님, 행사 지원 병력 최종 편성 현황을 확인 중이었습니다. 대위님 중대에서도 차출된 인원이 있으니 잠시 후 명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적인 말투, 흔들림 없는 눈빛. 김대위는 그 태연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취사장 안을 가리켰다. 이야, 저것 좀 봐. 우리 병사들은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데 어느 장교는 시원한 그늘에서 서류 나부랭이나 뒤적이고 있으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소령? 화살은 다시 박정훈 소령에게로 향했다. 박소령은 허허, 김 대위님도 참이라며 어색하게 웃을 뿐 어느 쪽의 편도 들지 못했다. 김 대위는 보란듯이 이서아 중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중위, 군인이면 군인답게 굳은 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저기 양파 까는 것 좀 봐. 일손이 한참 모자라 보이는데. 여자가 손이 야무지니까 가서 손발 좀 보태는 게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 단어가 이서아 중위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군대에서 여군 장교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 혹은 히스테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지난 3년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서와 중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태진 대위님, 제게 부여된 임무는 행사장 인원 통제 및 의전 준비입니다. 취사 지원은 군수과 소관 업무이니 병력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정식 절차에 따라 군수과에 요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하는군. 최일구는 속으로 감탄했다. 병사들은 대부분 이서와 중위를 좋아했다. 휴가나 외박 같은 행정 처리를 할 때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고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김태진 대위는 훈련 성과는 좋을지 몰라도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소모품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다. 이서와 중위의 원칙적인 대답에 김 대위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다 오히려 한 방 먹은 꼴이 되었다. 그는 하여튼 육사 출신들은 정이 없어 정이. 융통성이라고는 쥐뿔만큼도 없어요. 라고 투덜거리며 획 돌아섰다. 짧지만 강렬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정훈 소령은 헛기침만 해댔고 병사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제 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태진 대위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고 그는 오늘 하루 안에 어떻게든 이서와 중위를 꺾으려 들 것이 분명했다. 최일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마늘을 까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정말 길고 험난할 것 같았다. 점심 배식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취사장의 열기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거대한 솥에서는 돼지 갈비찜이 간장 양념과 함께 먹음직스럽게 졸아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갓 볶아낸 잡채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최일구를 비롯한 취사병들은 땀으로 목욕을 한 채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움직였다. 야, 잡채에 시금치 지금 넣어. 너무 익히면 물 나오니까 살짝만 볶고 빼. 박상사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예고 없이 취사장 문이 활짝 열리며 김태진 대위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위생모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였다. 이야, 냄새 죽이는데. 우리 병사들 먹일 거니까 간 좀 봐야겠습니다. 그는 위생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조리 중인 돼지 갈비찜 솥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집게를 들었다. 박상사가 당황해서 말리려 했지만 김대위는 이미 큼지막한 갈비 한 대를 집어 입으로 가져간 후였다. 맛있네. 근데 좀 짠 거 아니야? 이따 병사들 물 엄청 찾겠는데. 명백한 트집이었다. 박상사와 취사병들은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 최적의 염도를 맞춰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중대장 계급인 대위의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상사는 참고하겠습니다라며 멋쩍게 대답할 뿐이었다. 김대위의 시선은 취사장 내부를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쪽 구석에서 배식 동선을 최종 점검하며 부사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이서와 중위를 발견했다. 그녀는 점심 배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군수과 장교인 박정훈 소령을 도와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 범위에 속하는 일이었다. 김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아이고, 우리 이중희님. 아까는 서류 보더니 이제는 멀뚱멀뚱 서서 감독하고 있네. 여군이라 그런가 참 편한 보직만 골라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였다. 여군이라 편하다는 말은 이서와 중위가 군 생활 내내 가장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편견의 칼날이었다. 취사장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끓어오르는 솥의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이서와 중위는 천천히 김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태진 대위님,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보직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군의 명령에 따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임무? 서서 구경하는 게 임무입니까? 지금 여기 병사들 손 하나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인데 장교라는 사람이 되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게 군인 정신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위는 말끝을 느리며 이서와 중위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병사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혹은 분노가 어린 눈으로 김대위를 쳐다보았다. 최일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새끼가 진짜 돌았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정훈 소령이 황급히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김대위님, 이중희님,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지금 병사들도 다 보고 있고 곧 배식 시작해야 합니다. 자, 좋은 날이니까 좋게 넘어갑시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김대위의 오만함은 박소령의 미지근한 중재로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박소령님은 빠지십시오. 이건 군 기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배 장교가 선배 장교 앞에서 버릇없이 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여군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받으려는 놈을. 김대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이 상황을 완전히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고 있었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남성 장교가 젊고 유능한 여성 장교의 군기를 잡는 그림. 그가 가장 즐기는 장면이었다. 이서아 중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박소령의 어깨 너머로 김대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위님, 제가 언제 특혜를 요구했습니까? 저는 단지 제 직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대위님이야말로 지금 부여된 직책과 권한을 남용하여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부당한 지시입니다. 뭐? 인격 모독? 월권? 김대위의 눈이 커졌다. 감히 중위 따위가, 그것도 여군 장교가 자신에게 월권이라는 단어를 쓰며 대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야, 이서아.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갈등의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취사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최일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져도 단단히 터질 것 같았다. 박정훈 소령의 어설픈 중재는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김태진 대위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일개 중위, 그것도 여군에게 공개적으로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그의 군 생활 최대의 치욕이었다. 그는 이서아 중위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서아 중위, 지금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나? 상급자에 대한 모욕, 명령 불복종.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전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위님은 제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계 선상이 아닙니다. 이는 육군 규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서아 중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기댈 것은 오직 원칙과 규정뿐이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김대위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영원히 감정적인 여군으로 낙인 찍히리라는 것을 알았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취사장의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최일구를 비롯한 병사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장교들의 싸움에 병사가 끼어드는 것은 그 자체로 재앙을 부르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규정이라. 김대위가 코웃음을 쳤다. 전쟁터에서도 규정집 찾아볼 텐가? 군대는 전우회로 움직이는 거야, 전우회. 동료들이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혼자 뺀질거리는 게 무슨 놈의 전우회야. 전우회와 부당한 갑질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게 진짜. 김대위가 주먹을 쥐며 이서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배식 준비. 각 소대별 배식조는 지금부터 배식대 앞으로 이동. 취사반장 박상사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 상황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였다. 그의 외침을 신호로 병사들이 억지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점심 배식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오늘의 야전 급식은 연병장 한쪽에 설치된 천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문제는 취사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그곳까지 옮기는 일이었다. 특히 가장 큰 난관은 1,500인분의 밥과 국이 담긴 성인 남자 서너 명이 겨우 들 수 있는 거대한 원통형 스테인리스 취사통이었다. 자, 정신 차리고. 밥통, 국통부터 나간다. 하나, 둘, 셋. 취사병 4명이 한조가 되어 펄펄 끓는 국통의 손잡이를 잡았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무게였다.
그들의 얼굴에 핏대가 서고 팔 근육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그들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김태진 대위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다시 한번 이서아 중위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오른 듯 했다. 그는 병사들이 낑낑대며 나르고 있는 밥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중위, 저것 좀 보게나.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나. 저런 건 장교가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지금부터 내가 직접 시범을 보일 테니 자네는 내 파트너가 돼서 저 밥통을 같이 드는 거다. 어때? 이 정도 전후에는 보여줄 수 있겠지? 명백한 도발이자 거절할 수 없는 덫이었다. 병사들이 힘겹게 나르는 물건을 체력적으로 월등한 남자 장교가 함께 들자고 제안하는데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순간 그녀는 이기적이고 나약한 여군이라는 프레임에 완벽하게 갇히게 될 터였다. 김대위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박정훈 소령이 기겁하며 나섰다. 아니, 김대위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밥통이 얼마나 무겁고 뜨거운데 이건 그냥 우리 병사들이 하게 둡시다. 예? 소령님은 또 왜 그러십니까? 군수 장교시면서 현장 통제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제가 직접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병사들이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고작 밥통 하나 옮기는데 쩔쩔매는 겁니다. 소령님은 그냥 뒤에서 보고만 계십시오. 김대위는 박소령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박소령은 무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었다. 소령이라는 계급이 대위의 오만함 앞에서 무력하게 구겨졌다. 이제 이서아 중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두가 기다렸다. 최일구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 제발 중위님,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세요. 저 미친놈 상대해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서아 중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진 대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 지시 또한 따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제게 부여된 임무가 아닐 뿐더러 훈련되지 않은 인원이 뜨겁고 무거운 취사도구를 옮기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오늘 행사는 물론 부대 전체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사장교로서 그리고 안전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위님의 독단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반박이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안전과 부대 사기라는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김태진 대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서아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안전 불감증에 걸린 독단적인 장교로 몰아세울 줄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를 할 의지를 상실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 김태진 대위는 허탈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매를 걷어붙였다. 좋아. 그렇게 잘난 원칙, 잘난 규정 따지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보여주지. 비켜. 그는 밥통을 옮기기 위해 대기하던 병사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고작 밥통 하나 제대로 못 옮겨서 쩔쩔매는 놈들이나 그걸 구경만 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년이나 다 똑같아. 내가 혼자 옮긴다. 똑똑히 봐라. 년. 돌이킬 수 없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 순간 취사장 주변의 공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최일구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선을 넘었다. 아무리 군대가 거친 곳이라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료 장교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저런 욕설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김대위는 이성을 잃은 듯 김이 펄펄 나는 거대한 밥통의 손잡이 한쪽을 움켜쥐었다. 으라차.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밥통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수백 명분의 밥이 들어있는 밥통은 성인 남자의 자존심만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밥통이 한쪽으로 살짝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크억.
김대위의 비명과 함께 밥통이 그의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덮쳤고 뚜껑 틈새로 밥알 몇 개가 튀어나왔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병사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저 밥통이 엎어지는 순간 오늘 점심은 전부 날아간다. 수십 명의 취사병들이 밤새워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위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는 찰나였다. 그때였다. 누구보다 먼저 반응한 것은 이서아 중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가 기울어지는 밥통의 반대편 손잡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녀의 외침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지던 밥통이 공중에서 멈췄다. 펄펄 끓는 밥통의 열기가 전투복을 뚫고 그녀의 손과 팔에 전해졌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제 밥통을 사이에 두고 이서아 중위와 김태진 대위가 서로를 마주보는 기묘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김대위는 자존심 때문에 이서아 중위는 대참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밥통을 붙들고 있었다. 김대위는 자신의 실패를 눈앞에서 바로 잡아버린 이서아의 존재가 죽을 만큼 싫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이거나 내가 뭔데 나서. 모두가 밤새워 준비한 식사입니다. 대위님의 객기 때문에 전부 망칠 셈입니까? 닥쳐. 이거 놓으라고. 싫습니다. 먼저 이성을 찾고 이 밥통부터 제대로 내려놓으십시오. 두 사람의 고함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뜨거운 밥통을 사이에 둔 두 장교의 위태로운 힘겨루기. 병사들은 차마 끼어들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최일구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대한민국 육군 25사단 창설기념일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밥통이 쏟아지든 둘 중 하나가 쓰러지든 이제 곧 무슨 일이든 벌어질 터였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겐가?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기계처럼 돌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사단장. 어깨에 빛나는 하나의 별 한지영 준장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겐가? 그 목소리는 천둥이나 지진과는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흡수해버리는 절대적인 무게감을 지닌 진공의 목소리. 펄펄 끓던 밥통의 증기마저 그 위험에 눌려 잦아드는 듯 했다. 최일구 병장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의 몸이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호흡이 멎었다. 전투복은 칼날처럼 반듯했고 어깨의 은빛별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25사단의 지휘관, 비룡부대의 심장, 사단장 한지영 준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실장과 수행부관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모두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인 후였다. 단결. 우렁찬 구호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례를 할 수 없었다. 이서아 중위와 김태진 대위는 여전히 위태롭게 기울어진 밥통을 붙든 채 사단장을 향해 굳어 있었다. 김대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중위의 얼굴에는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지영 준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했다. 그 침묵이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고 두려웠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천천히 현장을 훑었다. 엉망이 된 대열, 겁에 질린 병사들의 얼굴, 안절부절 못하는 박정훈 소령,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두 명의 장교와 기울어진 밥통까지. 그녀는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듯 했다. 시선은 가장 선임자인 박정훈 소령에게 멎었다. 박정훈 소령. 네, 소령 박정훈.
박소령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황 설명해보게. 그게 사단장님. 배식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조치하여 배식에는 차질이 없도록. 박소령은 횡설수설하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한지영 준장은 그의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령을 무시하고 시선을 김태진 대위에게로 옮겼다. 김 대위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다. 김태진 대위. 네, 대위. 김태진. 땀과 증기로 범벅이 된 그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한지영 준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내딛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밥통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지금 3가지를 잘못했다. 김대위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첫째,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훈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고온의 취사도구를 다룸으로써 본인과 주변의 부하들을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군의 기본은 안전이다. 그걸 망각한 지휘관은 자격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마치 오차 없는 기계가 오류를 판독해내듯 그녀는 김대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둘째,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료 장교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불화가 아니라 장교단의 명예와 군의 위계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자네는 장교의 품위를 스스로 내던졌다. 최일구는 숨을 삼켰다. 성차별적인 발언. 사단장의 입에서 저 단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셋째, 한준장의 시선이 위태롭게 들려있는 밥통으로 향했다. 자네는 개인의 자존심과 객기를 앞세워 이 부대 창설 기념일의 가장 중요한 복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의 식사를 전부 망칠 뻔했다. 지휘관은 부하들을 위해 존재한다. 부하들의 사기를 꺾고 노고를 짓밟는 자는 그 어떤 작전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김대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게 내가 본 자네의 실책이다. 반론 있나? 없습니다. 김태진 대위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의 등등하던 기세, 오만하던 표정은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사라진 후였다. 연병장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짜릿한 통쾌함이 번지고 있었다. 불의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순간을 목격한 이들의 희열이었다. 한지영 준장은 고개를 돌려 여전히 밥통을 붙들고 있는 이서아 중위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사단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시선에는 아주 미세한 다른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이내 사단장은 다시 냉정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와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 당장 그 밥통 내려놓도록. 주변 병사들은 즉시 부축해서 안전하게 옮긴다. 취사병들은 5분 내로 배식 준비 완료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원 위치로 복귀한다. 이상.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어붙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밥통을 안전하게 내려놓았다. 이서아 중위는 팔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부사관이 부축했다. 그리고 김태진 대위. 사단장이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는 지금 즉시 사단장실로 가서 대기하도록. 내가 직접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으니.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났다. 김태진 대위는 헌병에게 이끌리듯 초라하고 왜소한 뒷모습을 보이며 연병장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한지영 준장 역시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휘부 막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마치 강력한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점심 배식은 다행히 큰 차질 없이 끝났다.
하지만 그날 오후 25사단 사령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태진 대위가 사단장실에 불려 들어간 후 2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문, 사단장이 직접 감찰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이서와 중위는 오후 내내 밀려드는 업무를 기계처럼 처리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팔에는 뜨거운 밥통을 붙들 때 생긴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사단장 비서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단장실로 향했다. 육중한 문 앞에 서자 오전의 기억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노크를 했다. 들어오게. 안에서 익숙하지만 여전히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 집무실은 넓고 고요했다. 한쪽 벽면에는 역대 25사단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한지영 준장은 창밖으로 연병장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서와 중위가 들어와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을 알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이서와 중위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마른 침만 삼켰다. 자신 역시 징계를 받게 될까? 지휘관의 권위에 도전하고 병사들 앞에서 소란을 피운 책임을 물으려는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한지영 준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한 지휘관의 가면이 벗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피곤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따스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으며 이서아에게 턱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명령이다. 이서아는 마지못해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한 준장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힘들었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단장의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 훈련소에 입소하는 자신을 배웅하며 눈물을 삼키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서아는 순간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모.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아주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 한마디에 오늘 하루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한지영 준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다. 군에서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관계를 드러낼 수 없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지. 네. 하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조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이서아는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이모를 바라보았다. 자랑스럽다니. 자신은 그저 사고를 쳤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오늘 폭력과 모욕 앞에서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군인의 가장 큰 무기인 원칙과 명예를 지키며 스스로를 증명했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의 노고와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장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어. 한지영 준장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다. 서아야. 군인은 계급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다. 신념으로 싸우는 거고 명예로 버티는 거다. 오늘 넌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다. 절대 잊지 마라. 이모의 진심 어린 격려에 이서아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 군인이 된 이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다. 한지영은 그런 조카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다. 사적인 유대와 군인으로서의 엄격함이 교차하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부대 창설 기념일에 대미를 장식하는 삼겹살 파티가 열렸다. 낮에 소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
식당과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마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가 진동했다. 고된 하루를 보낸 병사들은 약속된 보상 앞에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은 듯 했다. 하지만 진짜 안주는 삼겹살이 아니었다. 야, 최일구. 너 완전 VIP석에서 직관했다며? 썰 좀 풀어봐라, 빨리. 최일구 병장의 옆 생활관 동기인 강 병장이 상추쌈을 입에 우겨 넣으며 물었다. 그의 테이블 주변으로 여러 중대에서 모인 병사들 수십 명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최일구는 오늘 하루 부대 내 최고의 스타였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뭘 어디서부터 말해줘야 하나. 이건 뭐 한 편의 영화였지, 영화. 최일구는 과장을 조금 보태 낮에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중계하기 시작했다. 김태진 대위의 첫 번째 도발부터 이서아 중위의 냉정한 응수, 그리고 대망의 밥통 대첩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야기가 절정에 달할수록 병사들의 탄성과 추임새도 커져만 갔다. 그래서 김대위가 인연이 하면서 밥통을 혼자 들려는데 어이쿠 휘청 하더니 밥통이 막 넘어가. 우리 점심밥이 다 작살날 뻔한 순간에 그때 이중희님이 그래 우리 이중희님이 바람처럼 나타나서 반대쪽 손잡이를 잡은 거지. 와, 그때 진짜 여전사인 줄 알았다니까. 병사들은 오 하며 자기 일처럼 흥분했다. 한 병사가 김태진 대위의 표정을 흉내내며 말했다. 그때 김대위 얼굴 봤냐? 완전 똥 씹은 표정? 아니지, 똥을 막 싸려다 걸린 표정? 좌중은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들에게 김태진 대위는 공포와 짜증의 대상이었기에 그의 몰락은 최고의 안주거리였다.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단장님 등장이었지. 최일구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 순간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떠올리는 듯 했다. 진짜 소설처럼 지금 뭐 하는 겐가? 딱 한마디 하시는데 와 연병장 공기가 얼어붙더라니까. 김대위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장난 로봇이었어. 내가 멀리서 봤는데 사단장님이 김대위한테 자네는 3가지를 잘못했다고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와 무슨 재판 보는 줄 알았다.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논리적으로 뭐라 하신 적이 없는데. 맞아. 근데 진짜 멋있었던 건 사단장님이 여자라서가 아니야. 그냥 진짜 지휘관이라서 멋있었던 거야. 한 병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늘 계급장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원칙과 명예가 주는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 특히 사단장이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김대위를 질책했다는 사실은 병사들 사이에서 거의 신화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군대에서 그런 말을 그것도 사단장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서아 중위에게로 옮겨갔다. 이 중위님은 진짜 괜찮으실까? 팔에 화상 입으신 거 아니야? 아까 의무실 다녀오셨다는데 다행히 심하진 않으시다고 하더라. 이제 김대위 꼬북 노릇하던 다른 간부들도 이중희님 함부로 못 대하겠지? 못 대하는 정도겠냐? 이제부터 우리 부대 실세는 이중희님이시다. 사단장님이 인정한 장교인데 누가 감히. 병사들은 자신들이 이서아 중위의 편이라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웠고 병사들의 노고를 지켜줬으며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에 대한 신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최일구는 떠들썩한 동기들을 보며 조용히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었다. 2년 가까운 군 생활. 지긋지긋하고 부조리한 순간들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달랐다. 군대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한 개인의 용기와 신념이 어떻게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이 기억은 아마 전역한 후에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의 사건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낳았다. 김태진 대위는 사단장실에 불려가 한지영 준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질책을 들은 후 곧바로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격자였고
그들 중 상당수는 용기를 내어 김대위의 평소 행실과 폭언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김태진 대위에게는 보직 해임 및 타부대 전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가 새로 발령받은 곳은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GOP 부대의 본부 참모장교 자리였다. 지휘관으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때 수색대대를 이끌며 위세를 떨쳤던 그는 짐을 챙겨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초라하게 부대를 떠났다. 그의 빈자리는 부대의 미묘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장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공공연하게 여군을 비하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모두가 한지영 사단장의 원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서아 중위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그녀를 그저 서류나 만지는 행정장교로 보던 이들은 이제 그녀를 어려워하며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정확하고 원칙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물론 그녀는 달라진 것 없이 이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했다. 변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었다. 저중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투와 끈을 고쳐 매던 이서아 중위가 고개를 들었다. 나치익은 이제 막 일병 계급장을 단 어린 병사였다. 무슨 일이지? 그게 제 아버지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시는데 제가 첫 휴가를 그때에 맞춰 나갈 수 있을지 행보관님께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병사는 잔뜩 주눅이 든 채 말끝을 흐렸다. 이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시기를 놓쳤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서아 중위님은 병사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는 소문을 믿고 용기를 낸 것이었다. 이서아는 병사의 휴가 기록과 부대 훈련 일정을 즉시 확인했다. 다행히 조정이 가능한 시기였다. 알겠다. 내가 행정보급관님께 잘 말씀드리고 중대장님께도 보고해서 일정 조율해 보도록 하지. 걱정 말고 훈련에 집중하도록. 아버님 수술 잘 되실 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위님. 병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행정반을 나섰다. 이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 명의 병사가 더 이상 부당한 일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군인으로서 지키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그날 이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군인은 신념으로 싸우는 거고 명예로 버티는 거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연병장을 뜨겁게 달궜던 태양은 자취를 감추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최일구 병장의 저녁일이 밝았다. 마지막으로 생활관을 정리하고 나오자 함께 동고동락했던 취사병 후임들이 아쉬운 얼굴로 그를 둘러쌌다. 최 병장님 진짜 가시는 겁니까? 가시면 이제 누가 우리 갈굽니까?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나가시면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눈시울이 붉어진 후임들과 일일이 포옹을 나눈 최일구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본부 행정반으로 향했다. 멀리서 봐도 이서아 중위는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이 중위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최 병장, 저녁 신고는 잘 마쳤나? 네, 중위님.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서아 중위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최일구에게 악수를 청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특히 우리 부대 밤낮 책임지느라 애썼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최일구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저중위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나한테? 배울 게 뭐 있었다고. 그냥 군 생활이 마냥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입니다. 그의 말에 이서아 중위는 그날이 언제인지 즉시 알아차린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깊이 묻는 대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최일구 씨, 사회에 나가서도 늘 지금처럼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병사가 아닌 한 명의 어엿한 사회인으로 불러주었다. 최일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단결. 마침내 모든 인사를 마치고 위병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지난 21개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쓰라리거나 억울하지 않았다. 위병소 정문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한 무리의 청년들과 마주쳤다. 잔뜩 겁먹은 얼굴, 어색한 짧은 머리. 오늘 입소하는 신병들이었다. 최일구는 그들의 모습에서 2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 신병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다. 힘내라는 무언의 응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위병소 문을 넘어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의 등 뒤로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를 외치는 신병들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최일구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21개월은 그저 밤만 짖던 시간이 아니었음을. 그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회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